은퇴한 지 12년째. 은퇴 후 나간 모임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 연금을 노렸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에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평생 쌓은 자존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시작할 때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 20년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연금을 노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 권하는 모임에 끌려가고 남 얘기만 듣다가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기 쉽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모임을 미리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노후지혜 채널에서 올라오는 더 많은 인생의 비밀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추천 영상에도 계속 나타나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로또 당첨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7세 김은자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라며 다양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동창회, 친목 모임, 등산 모임, 교회 소그룹, 사모임까지. 달력에는 약속이 가득했고 매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내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졌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임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확신이 듭니다. 은퇴 후에는 어떤 모임에 나가느냐가 인생 후반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이미 지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든 모임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언은 반만 맞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만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모임에 참석하던 시간을 줄이고 제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이런 모임을 경험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모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모임 과연 계속 나가도 괜찮을까요? 저의 경험을 끝까지 들으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는 시기와 비교가 넘치는 모임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함께한 교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정년 퇴임 뒤엔 더 자주 만나며 시간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연금이 그 정도면 좋겠네. 은자 씨는 손주까지 봐서 축복받았어. 표현은 부드럽지만 말 속의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주 얘기를 꺼낸 뒤부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자 씨는 늘 자랑만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시기와 비교가 넘치는 모임은
나도 모르게 미안함과 거리감을 안고 오게 만듭니다. 이런 모임이라면 서로를 위한 거절이 진짜 배려라는 것을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모임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삶의 소소한 행복이 마치 죄책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제 퇴직금으로 작은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테이블 건너편에서 한숨과 함께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좋겠네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제 행복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던 사건은 작년 설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한 달에 한 번 가던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야기 도중 제 아들이 새 집을 구했다는 말을 꺼냈어요. 특별한 자랑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대화의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다른 동료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김 선생님이 은자 씨가 늘 자기 자식 자랑만 한다고 불평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다음 모임에서 그분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모임에 가기 전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이야기는 피해야 할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긴장이 되고 집에 돌아오면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누구나 비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모임에서는 그런 감정이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고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기와 비교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해져서 급기야 한 분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손주 자랑하려고 사진까지 가져온대라고 다른 분들 앞에서 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에는 정말 손주 사진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천천히 그 모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거리를 두고 보니 그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닌 의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인들과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새로운 모임에서는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와, 정말 좋겠다. 사진 좀 더 보여줘. 하며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에서 돌아오면 내 기분이 어떤가? 만약 매번 무거워진다면 그건 분명 신호입니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모임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비교가 아닌 응원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 모임이라면 한 번 만남으로도 보름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야 할 두 번째 모임은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제 남편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한두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한 잔쯤 괜찮잖아. 분위기 좀 맞춰요 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중 잊지 못할 경험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였어요. 모두 술 한 잔이면 더 재밌지.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데 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 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약과 술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나갔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은 말뿐 아니라 마음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말에 다친 마음은 오래 남더군요. 또 한 번은 동창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오래된 상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퍼져서 결국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죠. 술자리에서의 실수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죠. 술을 강요하는 모임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과 자제력을 약화시키는 공간입니다. 이런 무거운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모임의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침 산책 모임이었어요. 동네 근처 공원에서 3명의 친구들과 만나 1시간 정도 걷고 간단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를 마시는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 대신 차를 마시니 대화가 더 선명하게 기억되고 다음 날 후회하는 일도 없었죠. 놀랍게도 술이 없는 모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무슨 말을 했지? 라는 불안감 대신 어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나눴구나 라는 따뜻한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모임이라는 기준으로 저의 약속들을 점검합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내가 더 건강해지는가?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라도 술을 강요하는 모임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억지로 술을 권하는 모임은 단호히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그 어떤 사회적 기대보다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 3번째 모임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관 강좌에서 만난 어떤 분은 처음엔 아주 열정적이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몇 번 함께 하다 보니 늘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늘 남을 비교하고 늘 피곤한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누구는 병원에 입원했대.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엔 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요즘은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정신 에너지와 감정은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는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왜 그 모임에서 돌아오면 유독 지치고 힘이 빠지는지를요.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45분 동안 쉬지 않고 하셨어요. 슬픈 이야기부터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소식까지 마치 뉴스를 듣는 것처럼요.
한 번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거 읽을 시간에 자식들 좀 더 챙겨.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효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죠. 처음엔 그저 소통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가기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마치 제 인생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에 누워 1시간 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천정만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흡혈귀의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항상 자신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이어지죠. 둘째는 불평과 비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셋째는 타인의 성공이나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에도 그게 뭐 대수야 같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죠. 제가 모임 참석을 점차 줄이자 그분은 전화로 요즘 바쁘냐? 왜 연락이 없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통화를 했지만 30분이 넘는 전화 통화 후에도 똑같이 지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제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 관계가 얼마나 저를 지치게 했는지 거리를 두고 나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간혹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새롭게 찾은 모임은 서로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대화의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1시간을 보내도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기에 정서적 소진이 몸의 건강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지 아니면 빠져나가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이 시기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서로의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가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4번째 모임은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정년 후 들어간 한 동호회에서는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앞에서 무시하거나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많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결국 그 모임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분은 건강 문제를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모임 전체 앞에서 이야기하며 웃음을 자아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그 모임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진 모임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속했던 합창동호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화음을 맞추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중 한 분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너무나 가볍게 공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머, 정 선생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김 선생이 요즘 병원 다니는 건 알아요. 무슨 병인지. 처음에는 그저 수다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졌어요. 혹시 내 이야기도 다른 데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박 선생님의 전립선 수술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비밀로 부탁했던 건강 문제를 모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동호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아픔과 비밀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무게를 지고 있고 그 무게를 함부로 다루는 말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몇몇 분들은 나이 들면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심이고 무례함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품격 있는 모임이란 어떤 것일까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픔을 공감하되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진정한 우정이 싹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수의 친구들과 격주로 만나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책을 매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만 누구도 타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 존중이 있기에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 깊이는 신뢰에서 오고 신뢰는 서로의 품격을 지켜줄 때 비로소 쌓이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년에 절대 피해야 하는 5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한 번은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말에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무료 건강검진 모임은 동네 노인정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혈당 검사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식까지 제공했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기계 없으면 건강관리 제대로 못한다. 자식들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며 2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팔기 시작했죠. 마치 그 기계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은자 씨는 교사 연금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경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또 한 번은 효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중간에 들른 홍보관에서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효도관광은 더 심했어요.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제주도에 도착해보니 숙박비, 식사비를 별도로 내야 했고 예정에 없던 건강식품 판매처와 보석 판매점을 계속 들러야 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아예 문을 잠그고 판매 설명회를 진행했죠. 몇몇 분들은 압박감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노리는 이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 특별 할인, 한정 기회라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연금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임의 패턴을 알아챕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모임, 처음부터 연금이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경우 무료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는 경우 등은 모두
경계 대상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은 자금은 결코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자산이자 평생의 노력이 담긴 결실입니다. 그런 자금을 노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모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그 누구를 신중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